출발 새 아침. 출발 새 아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가 월요일에 모 방송에서 백선엽 장군의 안장 관련해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정정을 했고 제 개인 SNS에도 2번이나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화면상 백 장군이 동포들을 향해 총을 겨눈 것은 어쩔 수 없다. 그 비판을 어쩔 수 없이 받겠다. 이런 내용의 글이 화면상 게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방도중 발언이 섞이면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태어나서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랐으며 늘 6.25 참전 용사나 호국 영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제가 다른 뜻으로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고 당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6.25 참전 용사나 호국 영령 분들 그리고 우리 국군 장병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누가 될 수 있었던 발언에 대한 사과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취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자극적인 특정 구절을 반복 노출시키며 확대 재생산에서 악의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그런 특정 언론들의 보도 방식에는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동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드리는 시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오늘도 우리가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성 의원들이 처음으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면서요? 예, 그동안에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30명 전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고 피해 호소 여성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도 요구를 했는데요. 고소인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인당했다라고 했던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인이 참여하는 그런 대책위원회를 꾸리자 이렇게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기류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장애들 다 끝나고 좀 피해 여성의 기자회견도 있었던 만큼 네. 아무래도 진상조사에 대한 요구는 좀 계속 커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의 피소 사실을 어디선가 들었다. 네. 특히 젠더 특보가 이거를 알려줬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 젠더 특보라는 게 젠더 특별 보좌관이라고 해서 이런 성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인데요. 네네. 서울시 정무라인에 따르면 이 박 시장 사건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가 박 시장에게 관련 사실 여부를 물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8일 오후 3시인데요. 그 이후에 밤 9시쯤에 박 시장이 젠더 특보와 측근 몇 명을 공관으로 불러서 비서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눴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의 얘기를 나눴다. 지금 이 정도 주장인데. 네. 그동안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그 박 시장이 실종되고 나서야 지금 모든 사태를 알았다. 그렇죠. 피소 사실도 그때 알았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러면은 좀 이게 배치되는 내용일 수 있어서 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 임순영 젠더 특보는 본인이 그때도 얘기를 논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진 못했고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고 내가 보고를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나도 기사를 보고 당황했다. 피소 사실은 아마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박 시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순영 특보는 자신이 알려줘서 시장이 알았던 게 아니라 박 시장이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지금 그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한 게 8일 오후 4시 반이었는데 네. 그렇다면
8일 오후 3시와 이후 밤 9시쯤에 얘기가 됐다는 거는 고소 여성이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 찾아가기 전에 네. 이미 한번 박 시장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창 고소인 진술을 하는 도중인 그날 밤 9시, 8일 밤 9시에 또 참모진들하고 뭔가 얘기를 나눴다는 거라면 이거는 언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점에 네네.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알려진 것과 공백이 또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공백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누가 또 언제 이렇게 전했는지 이게 좀 지금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박 시장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야지 또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해보네요. 예, 지금 그래서 결국에 포렌식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6층에서 일하는 별정직 비서관이나 비서실장 등이 관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일단은 박 시장이 마지막 선택을 하던 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포렌식 조사를 하겠다 밝혔는데, 그러니까 해당 휴대전화로 마지막 통화를 이 박원순 시장이 한 사람이 서울시에 근무하는 측근인 것으로 일단은 전해졌습니다. 네. 대신에 경찰은 포렌식 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성추행 혐의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뒀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음을 암시하는 정보를 남겼거나 연락을 누구와 취했는지 살펴보고 사망 경위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야당에서 이제 공세는 계속 되는 건 그럴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이 갑자기 채용사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채용사라는 단어 원래 알고 계셨어요? 예, 우리가 문헌적으로 알고 있죠. 예. 네, 홍준표 의원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를 하면서 이제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용사 역할을 한 사람도 서울시에 있었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채용사가 뭡니까? 연산군 시절에 미녀를 구하기 위해서 지방에 파견한 관리라고 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이제 시중을 드는 그런 네. 미녀를 구하는, 미녀를 네네. 선출하는 전국 그런 각지에서 이제 구해 온다는 거죠. 업으로 하는 사람 말하는 거겠네요. 예, 그래서 덕분에 어제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 이렇게 채용사라는 네. 말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근데 채용사란 말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도 너무 같다 이거는 지나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권영세 통합당 의원도 이러니 이분의 입당에 거부감이 많다. 이렇게 선긋기에 나섰고요. 아시다시피 이미 배현진 의원의 발언, 박주신 씨에 대해서 그런 발언으로도 과하단 반응이 많았기 때문에 또다시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얘기했던 한국의 뉴딜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그 한국판 뉴딜 구상을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한 지 80여일 만에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말하기를 대한민국을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68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89만 개를 만들겠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대한민국형 뉴딜을 크게 좀 간략하게 보자면 네.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커다란 한 축은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모든 산업 분야로 확장시키겠다. 네. 이런 거고 또 다른 한 축은 그린 뉴딜입니다. 요즘에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친환경 관련된.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산업 분야를 성장시키겠다.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큰 그림을 위해서 역시나 노사정,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성과를 임기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돈도 많이 투여가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네. 대통령이 되게 만족스러워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또 구현을 해야겠죠. 예.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은 뭐가 될까요?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재판은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고요. 근데 이전에도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건. 네, 예, 그렇죠. 명품 밀수.
이때도 다 집행유예였고요. 이번에도 세 번째로 연속으로 실형을 면하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고 혐의 대부분이 유죄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만 70세로 고령이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선고를 밝혔습니다. 네. 네, 이미 유전무죄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좀 워낙에 그때 여론이 되게 크게 요동쳤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거를 감안을 하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집행유예 이렇게 3번이나 해주는 경우는 전 잘 못 봤는데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의 꼭 기운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오늘은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인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처장 선출도 지연이 되고요. 법정 시한 내에 공수처 출범은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연결을 해서 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벌써 7월 15일인데요. 아직 추천위원 인선도 마무리되지 못한 걸로 지금 보이고요. 결국 공수처 출범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위원도 제대로 아직 추천이 못 되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원래 이제 두 분이 얘기가 됐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었던 장성근 변호사. 이 장성근 변호사가 박사방 조주빈 공범의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 변호사가 스스로 사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후보 추천위원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매끄럽지 못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7월 15일에 어떻게든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서두른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한편으로는 이 변호사들의 수입 내역을 아시다시피 들여다보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네, 본인이 그렇죠. 이제 직접 뭔가 보여주거나 또 얘기해주지 않으면 또 그런 실제 어려움도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변호사는 또 누구라도 변호를 하는 것이 또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해서 좀 체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좀 더 신중하게 했을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요. 어쨌든 이제 여당 몫의 후보 추천위원 구성을 또 해야 되는 건데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혔습니까? 아니면은 좀 한참 걸릴까요? 사실 논의를 한 차례 더 했습니다. 논의를 한 차례 더 했는데 완벽하게 지금 결론 난 건 아니어서 오늘이라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한마평에 올리는 분들은 있으신가 보죠?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직무유기를 공수처 법정 시한 내 출범은 좀 어렵다. 추진위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야당이 지금 추천위원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들리는데 야당에서 계속해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설득과 압박 요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 출범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다. 네네. 이미 만들어지고 시행을 하는 그런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것이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야당을 좀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공수처법은 지난번에 4+1 협의체에서 좀 힘들게 통과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7월 10일에 당연히 뭐 아주 매끄럽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당을 설득도 하고 협박 혹은 압박? 협박은 잘못된 말이죠. 압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통합당에서는 우리 이거 헌법소원까지 내는 상황이라서 위헌이지 아니지 가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네, 뭐 방금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검찰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 예. 뭔가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렇죠.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법을 제대로 시행되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명분을 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설득을 좀 하고요. 당분간은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좀 쏟을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통합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영 규칙에, 그러니까 이 공수처 운영 규칙을 말하는 거겠죠.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주지 않으면 추천권까지 빼앗아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에 주는 조항을 넣겠다고 지금 여당이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최강우 열린민주당 대표는 야당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중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규칙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공수처법에는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련돼서, 명백하게 이제 여당 둘,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둘, 이런 식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만 가지고는 이 법의 취지와 달리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통합당이 뭐 운영 규칙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거나 또는 될 것이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뭐 야당을 무시하고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합리적인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통합당에서 뭐가 그렇게 급하냐, 공수처법 위헌 소진이 있으니까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난 다음에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는 건데 헌재 결정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나서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명분이 본인들이 헌법재판소에다 위헌법률 심판을 해놨다. 네네. 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결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 공수처가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는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네.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회가 입법으로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의 형성 과정에서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행정 권력이 다 관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상권 분립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결도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사건 그다음에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특검 같은 경우도 수차례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평등권의 침해 위배된다는 말도 좀 저는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이 마냥 뭐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 논리는 굉장히 설득력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는 할 텐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또 저희가 설득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거 같아요.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되는 일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계속해서 정쟁으로 이제 계속 끌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분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 것인지 이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예, 뭐 충분히 설득을 해보고 정 안 된다면 뭔가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뭐 저희가 지금 당장 뭔가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일단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을 좀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여야가 국회 일정에 대해서 극적인 합의를 했어요. 7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자, 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뭔가 대표들끼리라도 얘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원 구성 관련된 논란 그리고 이제 7월 임시국회에 대한 일정을 합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공수처 출범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본격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돼서 이제 법을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일단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법 개정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검토하거나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할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저도 지금은 특별하게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서요. 예. 지금 그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야당이 두 개,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가진 야당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통합당이 계속해서 이제 버티기 식으로 하면은 아예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조금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이게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법을 조금 보완해야 될 필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뭐, 전자의 경우에는 아마 출범을 위해서 정 필요하다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아, 네. 그렇지만 후자 부분, 뭐, 위헌성 관련된 부분은 현재 지금 법에도 위헌적인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좀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위헌 논란이라든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이 야당 측의 교섭단체에서 2명의 추천위원회는 이 관련된 거는 좀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여당의 입장이신가 봅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에서 뭐 공식적으로 이것을 논의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아니고 공식적인 건 지금 아니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두 개의 어떤 개정 방향 중에 그래도 첫 번째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말씀드린 들었다.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정세균 총리도 국회 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럼 공수처 출범 후에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될까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수단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역할을 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범죄들을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예전에는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떤 비리나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일단 깨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과 좀 유착이 돼 있다면 고위공직자들의 경우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것도 좀 이제는 깨지는 거죠. 검찰만 검찰과의 어떤 관계만으로는 공수처를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좀 더 몸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를 미리미리 이제 안 하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제 공수처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꼭 필요한 어떤 절차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보시는 뭐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검찰 개혁에서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 혹은 해결돼야 될 부분은 뭘까요? 뭐 지금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공수처도 이제 설치가 되는 거니까요. 그 두 가지를 만약에 빼놓고 좀 이야기를 네네. 한다면은 네. 검찰 내부가 좀 더 민주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부가요? 예. 예, 왜냐면은 최근에도 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검찰 내부가 여전히 이제 좀 비민주적이고 그래서 검찰 내부의 권력으로부터 검사들이 독립해서 수사하는 것이 좀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 내부가 좀 더 민주화돼서 검사들이 내부 권력으로부터 좀 독립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원처럼 뭐 사건 배당을 뭐 무작위 배당을 한다든지 지금은 검찰은 사건 배당을 각 지검의 뭐 차장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사건 배당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검사들에 대한 직무평가 제도를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바꿔서
검사들도 본인의 어떤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좀 수사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든 그런 수평적 구조화, 민주화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마치면서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안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청취율 조사 이벤트 함께 진행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청취 인증샷을 사진 첨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 그리고 롤케이크, 유기농 베이커리 세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새 아침을 응원하는 출발 새 아침과 함께 맛있는 아침까지 챙겨가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 백서를 통해서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위서에는요, 새롭게 추가되고 빠진 내용도 있다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 국제사회학과 이용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발표한 이번 방위 백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전하고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국과의 신뢰가 더 약화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독도를 명확히 분쟁 지역으로 이 그림까지 그려서 가시화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이번에는 이 북한 핵과 미사일이 위기가 아니고 일본에 대한 공격 위험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좀 이런 특성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전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은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집요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일 관계 좀 악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위협을 좀 더 강조한 건데, 이제 이게 좀 반영이 되어서 그런지 이번 방위 백서에서는 지금 작년까지는 그래도 이 한국과 이 폭넓은 협력을 진행하고 연대 기반에 노력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한국과 폭넓은 방위 협력을 진행한다라는 이 부분을 삭제한 걸 보면 이 한일 간의 이 방위 여러 연대 협력이 훨씬 더 이제 약화됐던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표현에도 나오는 게 지금까지 이제 일본은 양국 간 협력 중에 미국 다음으로 한때는 계속 한국을 우선시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2018년까지는 호주가 최근에 이제 인도 태평양 협력 때문에 호주가 들어가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한국이었지만, 이번에는 이 인도 아세안까지 한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한국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작년에 있었던 뭐랄까요 레이더 문제로 충돌을 했었고, 또 지소미아 종결 선언 이후로 이 한국과의 갈등도 많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한일 간의 이 강제징용 재판 관련돼서도 정치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실제 이 한국과의 관계는 방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더 약화되었다. 이런 부분을 이 방위 백서에는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독도 영유권을 표시한 지도가 뭐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그 영유 야욕은 포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예, 이번에도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토 문제인 이 쿠릴 열도 사계섬, 일본식으로 하면 북방 영토 문제, 그리고 독도는 미해결 상태라고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것은 지금까지는 이게 문장 표현만 있었는데 명확하게 지도로 이 독도를 다케시마 분쟁 지역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네. 이 책 곳에서 약 5곳 정도의 이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훨씬 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이 조기 경계 관제기가 독도 영역을
침범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일본이 자기 영공 침범이라고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바다의 독도만이 아닌 영공에 대한 주장도 하고 있다라고 좀 더 강화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방위백서에 매년 들어가 있던 그런 표현, 한국과 폭넓은 협력 이런 표현도 아예 삭제가 된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나라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글쎄요, 한국하고는 지금도 지소미아에 관련된 정보 공유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도 일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예, 하지만 이제 이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위한 많은 조건들이 작년에 특히 아주 악화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지소미아 논란도 있지만 이 국제 관함식에 우길기를 개항하지 말라고 한국이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더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첨예한 한국과 일본의 이 이 그레이존에 대한 서로 간의 이 신뢰가 없다는 것도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방위 당국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약화된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를 조금 좀 모르는 척 이렇게 넘기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번 방위백서에서 특히 북한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기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번 것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북한의 이 핵 위협이 있었고, 이번에도 표현을 보면 북한의 핵은 소형화되고, 그리고 탄도화가 실현되었다. 이런 것은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이 핵이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이 미사일에 탑재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훨씬 더 강조했고, 특히 이제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이 사정 거리를 늘렸고, 그리고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 그리고 공격 능력이 강화되어 있다. 그걸 위해서는 일본이 이 발사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요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지금 환경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일본이 이지스 아쇼라고 해서 해안 지역에서 적의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이것을 아주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백지화돼 버렸죠. 그래서 아베 정권에 대한 엄청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새로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적 진지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어떻게 되면 더 강화하겠다. 이것은 이 북한의 핵 위협을 더 강조함으로써 이 아베 정권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정강화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이 방위백서를 이번에 좀 더 공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공격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나간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렇죠. 이것은 좀 심각한 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전수방위라고 해서 네. 여기 공격이 올 때만 여기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2015년 이후에 안보법제를 개정을 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도 선제 공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북한 지역에 대해서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논리인데 오히려 지금 이제 북핵의 위협과 미사일을 더 강조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아베 정권이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지의 약화를 많이 하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다시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이러한 의도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방위백서 내용이 공개되니까 즉각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서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 방위백서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안보 환경의 변화이고 올해 일본의 방위의 전체적인 지침을 의미하는 건데 당연히 군과 외교 당국자를 조치해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네. 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남북 그리고 북미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이것은 이제 일본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 변화 하나의 명분으로 최근에는 미일 안보 협력이라든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또는 일본 내 이 국방비를 더 강화하는 형태로 방위 대응을 지금 바꾸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군사적 진출이 이 한반도 지역의 그레이존을 중심으로 더 확대될 거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일본 전체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을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일본과의 정보 공유라든지 협력의 틀을 유지해 가면서 압력을 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요. 또 하나 이거는 조금 일본에 있었던 재판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이걸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그 후지주택이라고 하는 그 대형 부동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혐한 교육을 시켰고 실질적으로 혐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와 관련된 교과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걸 견디다 못한 그 회사를 다니던 우리 제일동포가 이 회사의 이런 잘못된 교육을 그 당시 오사카 지방법원인가요? 여기에 이제 제소를 해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게 해달라라는 소송을 벌였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이것은 일본에서 도쿄신문이라든지 주요 좀 리버럴한 신문에서는 좀 보도를 했고요. 그렇죠.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중에서 우익 시민단체가 이런 혐한 캠페인을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기업 내에서 이게 훨씬 더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건데 원래 일본은 이제 70년대 히타치 기업 같은 데서도 취업을 이유로 이 조선인을 코리안들을 내정을 취소한 적도 있고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네. 이렇게 후지주택이라는 것은 아주 큰 대기업이 약 10년에 거친 지속적으로 그리고 공식 팜플렛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혐한을 공식적으로 이것을 강요하고 세뇌시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본 기업들까지 이런 차별의식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즉 이것은 아베 정권이라든가 몇 가지 이 약 9년간의 혐한 정책들이 이 기업에게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내에서도 이것을 감상문을 쓰게 만들고 그런 것은 이제 회사 내에 그러다면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의식을 강요하는 것들이 사회적이나 가정적으로 확대되는 거겠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 내 이 부분을 이 제일코리안이 명확하게 재판에서 제소를 했고 여기에 이 차별 판정을 받아낸 것은 획기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고 일본 사회 전반에 걸친 이 혐한 정책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나온 이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 회사에서는 제일 한국인은 죽어라. 또 뭐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며 실제 종군 위안부라는 것은 급여가 높은 전시 매춘부였다. 뭐 이런 내용이 공공연하게 교육이 되었고요. 한국의 거짓말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위안부는 많은 돈을 벌고 차치스럽게 생활한다. 한국인 비하부터 역사교육까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혐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걸 하다 보니 이 직원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5년 정도 이제 시간을 끌면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위자료를 이제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론이 난 걸로 나와요. 물론 후지 주택에서는 다시 소송을 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도 일본에서는 이 국가 차원도 그렇지만 기업 차원 내에서의 우리 제일동포들을 못 견디게 만들 만한 이런 종류의 좀 잘못된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뭐 아베나 이런 분들이 조금 조장하는 면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원래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지금 주장되고 있는 극우 혐한적인 논리들이 네. 대부분 이제 일본은 이 인터넷 미디어가 최근에는 주류 미디어까지 진출을 했고 또 이것을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 차별 정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묵인하고 있고 네. 또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 내에 이 일본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혐한 인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정책적인 연대를 하고 또 로비 활동을 하는 일본 기업들 속에서는 지금 아베 정권에 의해서 특혜를 받고 있는 혐한 기업들이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후지주택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아파 호텔이라든지 이러한 혐한 의도를 자기 전 사원에게 실제 교육을 하고 있고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본 기업사회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 형태로 취급받을 수도 있지만 네. 이것은 명확한 인권 차별이고 유엔 인권위원회 위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단체들도 일본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한국 정부나 관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제일 코리안의 이 권리보호와 차별 정정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일본의 코로나19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가운데서 경제 회복을 위한 고투 캠페인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여행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장이 쓴소리를 날리고 있다 그러던데 이런 것에 대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최근에 도쿄가 200명 전후로 감염자가 나오고 이 전국으로 약 300에서 400명으로 다시 일주일간에 급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특성은 도쿄 도지사 선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 확진자가 급증을 했다는 것은 네. 2주 전에 선거 기간 중에는 이것을 일부러 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돼 왔다는 건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지만 이제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이 코로나 대책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거고 특히 이제 지방 경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고투 캠페인이라는 것은 여행을 하는 숙박자들에게 1박 가면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각 지방은 아직도 이 검사 대책이라든지 병상 확보가 아주 약화된 상황 속에서 다시 도쿄에서 대량으로 지방을 여행을 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이 감염 대책보다는 경제 대책만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우선으로 정부 정책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오히려 더 정책의 모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게 정말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인가? 그것보다는 지금 재난 기본소득이라든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아베 정권과 관련된 이 친아베 여러 기업들이 실제 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이라든지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정책보다도 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바뀐 것에 대한 아주 큰 병폐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지방이 이것을 오히려 지금 동의하지 않는 것은 지금 지방은 이 홍수 문제로 대부분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고 그렇죠. 다른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하는데 이 재정으로 해서 오히려 재정 낭비 아니냐. 그래서 이것하라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이 전혀 없는 거고 오히려 신뢰관계가 없는 것에 대한 좀 반역이기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 얘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를 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되면 골칫거리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다고 하고 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 분위기는 일본에서 어떻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본에서는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있고 또 이 TPP를 중심으로 미국은 빠졌지만 일본이 주도해서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WTO 사무총장은 아주 중요하죠. 네. 하지만 이게 이제 한국이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G7의 초대도 받고 이러면서 WTO 사무총장은 한국이 가져가게 되면 일본의 이런 의도가 대부분 다 물거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2주 전까지는 경계한다는 논조였지만 지난주부터는 모태기 외상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에 명확하게 개입하겠다라고 이 감정을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후보는 8지역에서 나왔는데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후보를 당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본은 지지하겠다. 즉 일본은 아프리카에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지지 기반을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분열된 많은 후보들 속에서 이 중진국으로서 한국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이 감정적으로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골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 이영지 교수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 새 아침.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